오케이, 세리터 J입니다. 자, 오늘은 또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나왔냐.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고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뉴스만 키면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얘기죠. 0.7 0.7까지 하락했다고 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근데 아마 내년인가 내후년 정도에 아마 0.6대까지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처음에 그 출산율이라는 게 의미가 그게 맞나라고 생각한 게, 이게 둘이 결혼해서 하나를 낳으면 1인 거고, 뭐 둘이 결혼해서 2명을 낳으면 2인 거고,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전에는 이런 얘기가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는 그 자연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보다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일본도 뭐 마찬가지로 꽤 옛날부터 이건 좀 들었고, 한국보다 훨씬 더 예전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근데 의외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 일본은 지금 현재 출산율 1.26 정도입니다. 거의 이제 한국이 0.6대로 진입을 한다면은 일본은 아직 그거의 2배 정도인 거죠. 매년 이제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거는 매한가지지만, 이런 이 출산율의 문제라든지 고령화의 문제는 일본이 훨씬 더 빨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그 속도가 좀 많이 완만한 편입니다. 뭐 이걸 보고 배워야 될 일인지 뭐 타단지덕을 삶아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도대체 왜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하락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긴 합니다. 사람이 이제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3가지가 있잖아요. 의식주라고 해서. 그래, 뭐 입고 먹고 자는 것들, 뭐 그 중에서 굉장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 문제. 굉장히 뭐랄까, 이런 출산율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부동산 이제 가격의 상승률이 잠깐 한번 떨어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외에는 뭐 거의 쉬지도 않고 항상 이제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오르고 이제 경제가 이제 좀 안 좋아지면서 이제 하락세를 접어들었다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원래 집값이 싸진 않죠. 서울의 이제 평균 집값이 이제 보통 한 10억대라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평범하게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집을 산다는 거는 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수준의 이제 가격인 거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주택 청약을 통해서 집을 당첨을 받아서 이렇게 구매하는 게 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더군다나 이 청약 당첨률도 굉장히 낮았고, 지금은 좀 아마 차이가 다를 것 같긴 한데, 당첨이 된다는 게 뭐 물론 뭐 주변 시세보다는 좀 싸게 살 수 있다지만, 이게 당첨된다는 거랑 그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랑 또 다른 얘기거든요.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당첨을 돼도 뭐 포기를 해야 되는 일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청약이 해법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에 영주권을 받아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됐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집을 2년 정도 전에 집을 샀습니다. 일본은 이제 보통 이제 장기간 이제 저금리로 이제 모기지론을, 주택론이라고 하죠, 이용해서 집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도 저 같은 경우에는 0.4 몇 %의 금리로 이 집을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일본이 이제 제로금리라는 이 현 상황에 의해서 이 30년 동안 거의 경제가 이제 제자리 걸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잃어버린 30년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집값들이 이제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요인이 된 건 사실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가 0.5 이하인 경우, 이 젊은 사람들이 35년 모기지론을 통해서 집을 사는데 좀 부담감이 좀 덜합니다, 확실히. 아까 말했던 10억의 평균 가격이 이런 집값은 도쿄의 평균 가격이 10억 정도는 안 하거든요. 그래, 아무튼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어떻게든 집을 살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이 제도적 특성상 이게 집을 구매하는 게 처음부터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산다는 것 자체도 그 돈을 빌리는 금리가 결코 싸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주거 방식인 전세라는 제도, 이게 굉장히 폐해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세입자들의 돈을 이제 뭐 등쳐먹는 그런 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주거에 대한 이 불안감을 굉장히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집을 사고 안 사고 이런 것들의 문제보다는 어쨌든 간에 주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이제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이 가족을 만들고 아이를 낳고 하는 데 있어서 생계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 관련돼서 주거의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한다는 것도 좀 망설여지게 하고, 그리고 애를 낳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성장한 이제 경제로 인해서 부의 불균형이 뒤틀려 있죠. 사회 계층이 많이 나눠져 있고, 이게 결국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간의 갈등을 굉장히 심화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한국과 일본은 그 평균 연 소득이 일반 직장인 경우에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평균 연봉이 한 4천만 원대라고 들었는데 일본도 한 400 몇십만 원대예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연봉 차이 같은 것들이 의외로 한국보다는 굉장히 차이가 덜 납니다. 물론 뭐 대기업이 더 많이 주고 이제 진급을 하고 이제 연차가 쌓이면 이제 그 차이가 벌어지긴 하지만, 보통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가끔 좋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대기업보다 좋은 이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작부터 스타트 라인이 다르잖아요. 스타트 라인이 다르고 그 차이는 연차가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은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이런 고학력과 이제 다양한 스펙을 쌓아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한국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게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 세대 간, 이 같은 세대 내에서도 이 빈부격차를 점점 이제 양극화시키고, 이런 상황이 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 결국엔 회사원도 회사원이다 라는 생각에 의사 같은 이런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우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걸 위해서 이제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또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또 자녀들이 이제 훌륭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과도한 교육이라든지 이제 무리해서 이것저것 돈을 써서 애들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또 빈부격차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이 다른 거고, 결국엔 이런 이제 사회적 이 양극화가 점점 심화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과연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욕심이 과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해서 그게 우리나라 사람만 유독 그렇게 욕심이 과해서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누구나 어느 나라에서든 좋은 직장과 이제 뭐 고소득의 포지션을 잡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이 젊은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걸 원하지 않다는 반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 10년 전인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공무원 열풍이었던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임금이 굉장히 높은 수준도 아니고, 이 뭐랄까 직장의 안정도라든지 해고로부터 약간 자유로 그 약간 안정성이 높고 노후 대비가 굉장히 이제 수월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공무원 연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당시까지만 해도 특히 이제 교육 공무원 같은 경우 이런 선생님의 직업일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급여가 높은 편이 아니지만 은퇴한 이후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런 안정적인 노후와 먹고 사는데 나쁜 조건이 아닌 공무원들이 굉장히 유행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가 많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모두가 공무원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원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공무원이라는 것들, 안정적인 직장과 이 편안한 노후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지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모두가 그 당시에 모두가 뭐 좋은 집, 뭐 비싼 연봉에 이런 사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을 원한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는 그런 사람도 꽤 많다는 거를 반증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랑 이제 그 직업이 있지만 그다지 일본은 그게 그렇게 뭐 매력적인 직업은 아니에요. 오히려 공무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꽤 많습니다.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이 직장의 고용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딱히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은 정년까지는 회사를 다니고 은퇴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보다 오히려 더 심하죠.
이직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한번 취업을 하면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동 가능 이 인구가 점점 줄어듦에 따라서 은퇴할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임금 피크제처럼 은퇴한 이후에도 재계약을 통해서 조금 낮은 급여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그걸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제 갈고 닦아온 능숙한 스킬을 조금 더 저렴한 인건비로 회사에 이제 기여할 수 있으니까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장의 이 안정도라든지 이 주택의 거주의 안정도 이런 것들이 뭐 풍요롭고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뭐 취업을 한다는 것들이 뭐 그렇게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다만 이제 좀 약간 임금 수준이 조금 낮은 그런 직장을 가지게 된다는 게 조금 커리어에 따른 그 결과니까. 하지만 그게 또 대학 졸업자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뭐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게 벌어질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능력을 인정받는다면은 그 학력에 따른 이런 차이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들었어요. 뭐 진짜인지까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삶의 안정도라는 게 한국보다는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는다는 데 대해서 그게 크게 고민이 될 만한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대학생 때 이제 한참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 침몰이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은 점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나라가 점점 늙어가고, 그 남자들은 무슨 초식남이 되어가지고 연애도 안 하고, 뭐 젊은이들은 또 자기 세계들 그 오타쿠 같은 그런 문화에 빠져가지고 결혼조차도 안 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이슈는 굉장히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게 사실 그런 얘기가 계속 꾸준히 이어졌던 거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사회 구성원 중에는 이런 부류도 있고 저런 부류도 있고 다양한 부류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대다수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비율이 높은 거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한국보다는 잘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 이런 뭐 고용의 불안정, 이건 뭐 예전부터 좀 있었던 얘기였고, 특히 이 부동산 같은 경우 주거의 불안정의 이슈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이런 차이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본인이 선택한 거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사회적 억눌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선택되어진 것의 문제인가,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방금 말씀드렸던 뭐 일본의 초식남, 뭐 그걸 넘어서 절식남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사회적으로 약간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타쿠라든지 이런 문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누가 억압한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이런 문화인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것들은 결국 모두가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제 최근 이제 뉴스나 이런 대중매체에서 보면 뭐 요새 MZ 세대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만 것들이 이제 MZ 세대는 뭐가 다르다, 얘네들은 뭐 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이러면서 마치 지금 MZ 세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세대가 없었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게 좀 굉장히 비약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옛날부터 이런 신세대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뭐 신세대, X세대, N세대, 온갖 그 용어로 젊은 세대를 이제 카테고리화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그 세대가 문제일까요? 그건 언제나 있었던 존재였던 건데, 왜 최근 그 MZ세대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뭐랄까 출산율이라든지 결혼을 안 하는 이런 것들이 마치 현재 MZ세대의 문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그럼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나 새로운 세대는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와 차이가 있었고, 그런 세대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가면서 이제 뭔가 좀 문화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현재 MZ 세대가 이 나라를 많이 뭐 많은 이런 사회 현상들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있잖아요. 이 사회 전체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이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분석하지 않고 마치 특정 세대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약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숲을 안 보고 나무만 쳐다보고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라든지 이 현상이라든지 딱히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거를 전체적인 이제 사회적 이런 구조에서 파악해야 되는데, 특정 세대에 대해서 뭐 요즘 MZ 세대들은 SNS에 빠져가지고 남들이 이렇게 하는 뭐랄까 즐겁고 행복하고 이제 럭셔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에 이 뭐랄까 박탈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결혼도 안 하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과연? 좀 약간 씁쓸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일본의 이 출산율이, 물론 일본도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 일본의 출산율과 한국의 출산율의 차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뭐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어요. 이제 한국에서 벗어나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살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아무쪼록 뭐 한국도 출산율이 다시 늘어나서 그 미래가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